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은 덜어주고 고가, 다주택자,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먼저 주요 내용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대책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6.17 대책 관련해가지고서 그 LTV 그 민원 수용했어요. 잔금 LTV 대출 안 된다, 소급 적용된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소급 적용은 아니었는데 그 민원을 수용했다. 우선 그거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종부세 등 법률 개정 사항을 손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등록임대 주택자들 혜택 폐지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대책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등록 임대주택자라고 하면은 임대주택 사업자 이 말은 네, 맞습니다. 예. 집에 공급하시는 분들 시장에다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그동안 혜택을 좀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걸 없애겠다 이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종부세는 올리겠다 이 말일 테고. 네, 맞습니다. 예. 자,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본질을 건드렸다. 이거 분기점이 될 거다. 어느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이걸 예를 들이면은 기존의 대책들은 페달에 발을 올리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있었는데 지금 페달에 발을 올렸다. 이제는 넘어지거나 앞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총선 전 2월 달에도 여기 나와가지고서 전화로 그때 인터뷰했었죠. 그때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법률 개정 사항들이 아니고 대통령령이나 시행령령을 고치면서 법률 개정 사항을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총선을 끝나보고 나서 이게 만약에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이 되면은 분명 법률 개정 사항들 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법률 개정 사항을 건드렸어요. 이게 제가 조금 길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기 때문에요.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신규 주택 시장이에요. 청약시장 같은 것들을 말하고요. 보통 그 시장 전문가라고 취급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공급이라고 말을 하세요. 근데 한 축의 공급 시장이 더 있어요. 재고주택 시장이에요. 지금까지 이미 주택한 주택들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 주택들이 공급되는 시장 역시도 재고주택 시장과 주택 공급 시장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공급되어 있는 주택 수 대비 가구 수를 따지잖아요. 이미 가구 수보다 더 많이 공급돼 있어요. 100% 이상 공급이라고 말하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집이 없죠. 1가구 다주택자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나머지들이 이제 두 채 이상, 세 채, 1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이 재고주택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유세, 즉 흔히 말하는 종부세를 높여가지고서 그것들을 시장에 공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요. 규제책이라기보다는요. 재고 시장의 공급 대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한 사람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게끔 못하게 만들었어. 세금으로서.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처분하게 만드는 거다. 네, 시장에 그래서 공급되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뭐 이 정부 들어올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껏 찔끔찔끔 올렸단 말이죠. 못했죠. 오히려 12, 16 대책 때 종부세 찔끔 인상하자고 했는데 그게 국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도 민주당이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타임테이블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여차저차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손보아야 한다면은 올해 말 정도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올해 말에 또 이제 싸우고 원내 구성 어떻게 되느니 막 하면서 시간 끌면서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시작을 해버리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저는. 예. 자, 그러면은 종부세를 최대 6%까지 늘리겠다, 올리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1가구 1주택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1가구 1주택자는 해당이 안 돼요. 아하. 이건 3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기조는 명확해요. 이거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겠다. 네, 그 다음 뒤에 1주택 줄 서고 나머지는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자들을 규제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3주택 이상 가진 자
가진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2주택까지도 그렇게 페널티는 없고 네. 3주택부터 굉장히 높은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때 수장님 봤을 때는 이 정책으로 3주택 이상을 그러니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 같습니까? 내놓아야 공급이 올라갈 텐데. 내놓을 것 같아요. 어허. 내놓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전거 비유를 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워딩을 썼어요. 원래 그 정책이라는 게 하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도 나올 때 두껍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면요. 사실 종부세 인상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봐야 돼요. 뭐냐면 임대주택자들 그 혜택을 이번에 폐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임대주택자들의 그 혜택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다 더해서 그 금액을 따지는 건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10채를 가져도 한 채고요. 100채를 가져도 한 채고요. 그러니까 이게 150만 호가 지금 공급이 돼 있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종부세를 높이기로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0채, 200채 갖고 계시던 분들 그 동시에 더해가지고서 종부세 인상된 것을 이제 적용을 받겠죠. 한 채 한 채 종부세를 다 내라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 굉장히 큰 정책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냐면은 이거 일종의 백레시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뭔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반대, 극렬한 반대, 어떤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될 때 극렬한 반대,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가령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저는 사실 소원이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내는 그 규모가요, 대한민국 1%예요. 1%만 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호도해가지고서 이제 다른 식의 이제 막 얘기들이 퍼진다던가. 뭐 세금 폭탄이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사실은 대한민국 99%는 종부세 인상과 관련이 없거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시작되지 않을까, 전쟁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맞아요. 실거래가랑 다르게 공시 가격이 매겨지니까 네. 세금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 가격에 매겨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 꾸준히 나온 것 같은데요. 정부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막 널널하게 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도 지금 이미 손을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75에서 85% 정도 공시가가 지금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 100%가 안 됐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손을 보고 있고요. 올해 10월 중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제대로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이유가요. 이 공시가라는 게 다른 복지제도랑도 연동해서 움직여요. 가령 국민건강보험료 책정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돼서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보유세, 종부세가 높아지니까 네. 집을 내놓는 게 아니고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자식들에게. 그러면 세금이 덜 내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예. 사실 그것 또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서요. 이미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요. 금융당국 등이 모여가지고 세무당국 등이 모여서 TF를 꾸려가지고서요. 지금 불법 증여 같은 것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종부세를 대량 올리고 네. 뭐 거래세는 낮춰주고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정권 초기에. 네. 이번에 어떻게 그건 적용이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그 거래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퇴로 완전히 열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근래에 집가가 엄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모두 다 이제 환수래네.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서 떠나는 현상은 막아야 돼요. 이건 압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랑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비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압력의 문제인 거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의 압력이 더 센데야. 예. 아니면은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세의 그 진입장벽이 더 높느냐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압도적으로 보유세를 높인 압력이 훨씬 더 커요, 지금. 특히 다주택자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대주택 등록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에 대해서 압력이 강하게 갔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양도세도 역시 뭐 1가구 1주택은 별 페널티가 없겠죠. 당연하죠. 양도세 1가구 주택은 아니고요. 이제 1가구 2주택... 1주택에 뭐 2년 이상 산다든가 그러면. 네, 그럼요. 예. 근데 역시 이번 정책의 핵심 역시 다주택자들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 고위직 관료라든가 네. 국회의원들도 팔아라.
뭐 이런 그게 나오고.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시그널을 봐요. 시그널을 보는데 정부에서 저는 대통령 답답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은요. 좀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이랑 저랑 그 다단계 이제 피라미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돈 주시면은 저희들 다른 피라미드 업체처럼 절대로 돈 갖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뒤에서 우리 진행자님이 짐 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겠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정부 고위관료분들 분명히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시장에 신뢰를 주려면은. 맞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뭐 신혼부부라든가 또 30대에서 40대 집이 없는 분들 네. 소득은 어느 정도 있어. 근데 집을 살려는데 현금은 없고. 네. 뭐 그동안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네. 정부가 정책을 그 대출을 잠그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평생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냐. 특히 서울에는 뭐 중위 아파트 값이 9억 원이 막 넘으니까 그렇죠. 당장 저만 해도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올 연말에 집을 살까 계획하고 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진행자님이 그러셨다고요? 예, 저도 네.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특히 40대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화가 났다. 지난번까지. 이번에 그게 조금 개선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목격한 것만 해도 3번째 민원 수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정부 정책 첫 번째가 LTV 관련해 가지고 소급 적용 아니지만 사람들이 소급 적용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민원 반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우선 정책을 펼칠 때 기조는 명확해요. 무주택자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따라서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사실은 없어요. 특히 실소유자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따라서 시장에 어떤 팽배해 있는 어떤 레토릭들 그러니까 그 따옴표로 해가지고서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일종의 오해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LTV가 규제 지역에 늘면서 그 실소유자들도 일부 적용받게 된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라든지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10% 정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22번째 대책을 냈는데 이게 대책이라는 게요. 한 번에 완벽하게 포장을 해서 꽉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소금 조금 쳤다가 싱거우니 한번 조금 더 치고 시장 반응을 봐가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조금 쳤는데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짜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물을 붓거나 재료를 부으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정부 초기 출범하고 집값을 잡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언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종부세를 대폭 올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눈치 보면서 소금을 덜 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좀 안 가요. 어떤 게 부담이 됐었을까? 전 너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가 종부세 우리는 핵심을 알아요. 종부세를 건드려야 된다. 이거 보유세를. 근데 이거를 용감하게 세게 건드렸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민주당이. 정권이 건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보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보시면은 지금 22번째까지 대책을 냈는데 21번째까지는요. 어떤 시장에서요 극렬한 반대가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스텝이 너무 재밌는 게 오히려 규제 적격을 넓히는 것도요. 이렇게 넓혀가요. 핀셋 규제하니까 겉봐 시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풍선 효과 나잖아 라고 하면서 막 혼나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군요. 그럼 여기도 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규제 지역을 넓혀서 지금 거의 수도권 전역을 결국은 규제 지역을 묶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달래면서 가는 형국이다 보니까는요. 특히 다시 돌아와서 종부세로 얘기를 가자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그 의석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도 작년 12.16 대책 냈을 때 종부세 인상안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근데 그게 통과가 못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반수 의석을 여당이 갖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거래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네. 취득세도 거래세 일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득세 부분 어떻게 변경됩니까?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 기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가 이걸 알면은 모든 것이 맥락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에게는
그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2주택자, 그다음 3주택자 순입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이제 2주택자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2주택자 세율 조금 높아진 거. 네. 그다음 3주택 이상, 4주택 이상에 대해서 조금 세율 높아진 거. 그럼 2주택, 3주택, 4주택 가면 갈수록 이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이 말씀이네요. 네, 4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12%까지 최대. 집값의 12%. 네. 아, 상당하네요. 그럼 네. 그것도. 예.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예요. 예. 근데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취득세 뭐 이렇게 높아지게, 거래세 높아지게 되면 집 주인들이 결국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너무 그런 타당한 우려도 지적이에요. 있습니다. 예. 사실 그거 되게 타당한 지적이에요. 당연히 그럴 요인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패키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럼 세입자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거니까.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임대차 보호법을 같이 개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말한 게 임대차 3법 같이 개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를 드릴 때 전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를 계약갱신 요구권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둬가지고서 몇 %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한 마지막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주택을 거래한 것처럼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나온 게 다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하나도 안 나왔던 것들이에요. 지금. 예.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쏟아내고 있고 동시에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적용이 되면은 분명 효과를 발휘할 건데 근데 이거를 국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예.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런 정책 내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고 공급을 그냥 많이 늘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 초두에 그걸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공급 시장은 두 축으로 나뉘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말하는 공급은 지금 신규 공급 시장만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훨씬 더 많은 파이가 있다. 재고주택 시장이 있다. 그게 더 큰 규모다. 훨씬 당연하죠. 그것을 지금 공급하는 정책이 너무 필요하다.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은 어쨌든 지금 한다 그래도 3년, 5년, 7년 그렇죠. 뒤에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요. 공급을 말하면서요. 재고주택 시장의 공급을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재고주택 시장 공급을 말하게 되면 논리가 어디로 가냐면은요. 그러면 그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어떻게 시장에 공급해야 될까요? 라는 논리로 가면은 당연히 보유세 인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분들은 의도적으로 재고주택 시장 공급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은 공급 정책이다. 재고주택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금 공급 정책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 플러스 좀 더 나은 어떤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갈 방안들 많은데 아마 이런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실거주 요건 이제 두겠죠. 이제 실제로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거래를 살지 않으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모두 환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조치도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즉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그널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위공직자들 주택 처분해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이거 진짜네? 라고 반응을 한다. 지금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도 시장은 쉽니다. 이게 적용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주간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